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지금이 만 66세니까 90세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거든요. 법원의 판단 배경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 변호사께서 네, 아무래도 앞서서 리포트를 보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11개가 최순실 씨와 겹치고요. 최순실 씨와 겹치는 대부분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공무원의 범죄를 더욱더 엄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인인 최순실 씨보다는 더 엄한 형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혐의들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문체부의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형이 더 합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순실 씨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법률적인 면은 지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 좀 다른 면을 본다면 어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고 책임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처럼 최 씨와 여러 가지 혐의가 겹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또 별건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것,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것,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국가 운영의 키를 맡겼는데 국가 위기 사회를 초래한 장본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판부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 이르게 됐다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판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벌금은 최순실 씨와 동일하지만 한편 징역은 최순실보다 4년이 더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형량부터 말씀드리면 법정형 자체가 최순실 씨와의 뇌물은 거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특가법상 뇌물 또 직권남용 강요 혐의는 최순실 씨의 재판과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체부의 인사 개입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같은 것들, 그리고 CJ 부회장의 퇴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기밀 문건 유출들도 지금 다 거의 다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일부 무죄도 있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혐의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양형 단계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물론 유리한 양형들도 나열을 했지만 불리한 양형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주권을 위임받았는데 이것을 사인 최순실 씨와 함께 남용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까지 재판에 임했던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도저히 반성을 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순실 씨보다는 4년이 더 무거운 형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농단도 당연히 1심이 끝나서 2심, 3심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블랙리스트 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선거에 개입한 여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앞서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이 종신형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추후에 다른 재판들을 다 봤을 때에는 이번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 무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뭔가요? 최고 두 가지가 크게 무죄로 됐습니다. 일부 무죄를 빼고 무죄로 판명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두 가지가 삼성의 경영권의 승계 자유과 관련돼서 대가로 줬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된 경우 그리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됐고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삼성이 어떠한 이런 승계자격과 관련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직권남용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 같은 사실관계에서 강요와 직권남용은 유죄가 됐지만 이 뇌물 부분에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에다 돈을 줬잖아요. 재단에 돈을 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뇌물인 것이고 제3자에 대한 뇌물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청탁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부정이 된 것이고요. 반면에 롯데라든지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인 경우에도 인정이 됐거든요. 왜 유죄가 인정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롯데와 관련돼서는 면세점과 관련된 청탁이라든지 SK와 관련돼서는 뭐 동생의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정된 것이라서 어제 선고에서의 무죄 부분은 삼성의 포괄적인 경영 승계에 있어서 뇌물에 관한 두 부분이 무죄로 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이번에 또 역시 결정타가 됐다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것을 지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이것을 이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실제적으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이것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증거로 인정을 안 했는데 최순실 씨의 1심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증거력이라고 해서 다른 여러 증거들도 있고 여기에 이것이 정황 증거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정타라는 게 그 안에 적혀 있던 증거들의 내용들, 증거력으로 인정된 내용들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다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어떤 시초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재판에서 유죄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 중이었습니다. 뭐 결과에 대해서 담담히 듣기만 했다고 하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뭐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 10월달에 이제 그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른바 뭐 정치 보복 프레임, 뭐 정치 투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 추측들 많이 했던 건데 지금도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항소 쪽으로 안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봤던 게 상식적이긴 한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도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건 사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사법적으로는 지금 어제 뭐 이제 이렇게 구형이 아니 뭐 결정이 됐습니다만 낮출 수가 없다고 본다면 어쨌든 정치 쪽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른바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뭔가 여론적인 압박을 통해서 뭔가 형량을 낮추려는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본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 이런 걸로 볼 때 항소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에 무게를 두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1심 재판에서 계속해서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확정을 하는 것이 그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다른 재판 특활비와 관련된 재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재판과는 달리 두 차례나 자필로 의견서를 냈고요. 그 의견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본인은 그 어떠한 특활비로 인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실무관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까지는 몰랐다. 본인은 제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자필 답변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국정농단의 재판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불출석을 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이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뭐 재판을 보이콧한다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출석을 한다. 이러한 입장들도 나타낸 적이 있어서 처음에 이 구속 기간이 연장됐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변호인단도 아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합의된 바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 하지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예를 들자면 2심과 3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항소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1심 판결 직후라 조금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내 사면을 받았었거든요. 이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예. 대통령들 얘기하시는데 YS 정권 때였잖아요. 한 예. 2년 정도 있다가 사면이 됐어요. 예. YS 정권 때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내란 수괴죄고 또 그 비자금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1997년도 이런 때였고 지금 이제 2018년도입니다. 예.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때의 어떤 국민들의 민주적인 인식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어떤 그러한 그 모델이 그대로 원용되기는 전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아까 앵커 말씀처럼 아직 뭐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고 예. 2심도 아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물론 그때의 예.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없다라는 예.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 점도 하나 고려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제출했잖아요. 지금 거기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면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단계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거니와 설령 굳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사면한다 이렇게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재벌 회장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집행유예 한다면서 예. 사면하고 이런 예.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사면할 때 경제인들이 배제돼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처럼 그대로 답습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시대나 역사나 여러 가지 바뀐 걸로 볼 때 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예. 예. 벌금이 일단 180억 원인데 실제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벌금 같은 경우에는 환영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재판의 판결 주문을 보면 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그리고 환영 유치 3년 이렇게 선고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만으로는 벌금을 다 낼 수 있는 예. 정도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벌금에 납부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환영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환영 유치에 3년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징역 24년에 3년이 추가되는 것이라서 27년이 이번에 나온 징역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영예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거치고 또 대통령까지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이렇게 24년을 선고받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세가 됐는데 자,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 예. 그리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른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예. 했던 거 아니에요?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녹아있는 이러한 재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압축 고도 성장을 했었어요. 예. 그때의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은 이른바 불균형 성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재벌과 관료와 군부가 같이 동맹을 맺은 그러한 개발 독재식 방식이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이 관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배제나 억압이 완전히 상습화됐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뭔가 이 국가라는 게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하고 뭐 재판부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가산 국가라고 할까 하나의 기업 국가 국가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예. 아닌가 좀 그건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대사의 그 얼룩진면, 굴곡진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 권력의
부정의한 어떤 카르텔 같은 거, 예. 불이한 어떤 유착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비선에게 이렇게 모든 걸 맡겨도 된다는 생각, 예. 자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권자가 어떻게 위임을 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18개 혐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잘못된 생각들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저도 구조적으로 한국의 역사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하나의 변곡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아우러져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아마 어제 TV로 생중계되는 이 선고 결과 많이들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청와대 역시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또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국민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은 국민이 예. 있겠어요. 뭐 이른바 보수와 진보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물론 한국당의 논평은 상당히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여전히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메마르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한국의 그 역사에서 특히 개발 독재 과정, 예.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 이런 것들에서 배태된 것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참담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정치권 반응도 상당히 엇갈렸거든요. 민주당은 사필 기정이다. 한국당도 사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예견된 판결이다. 이 정치 보복 입장과 함께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것도 글쎄요.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중계는 지난해 7월 달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거였고 예. 이번에도 생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알 권리 그리고 공익이 우선인가 아니면 피의자의 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공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 그리고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거였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지난해 대법원 규칙 자체를 바꾸지 말았어야 되겠죠. 예.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규칙을 바꾼 상황에서 이런 재판을 생중계 안 할 도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제 그런 점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굳이 뭐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과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뜻밖이었어요. 한국당의 논평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한국당의 평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논평이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한국당에서 출당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예. 뭔가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선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좀 강경하고 극우적인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라도 예. 그러한 논평을 안 낼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 재판의 결과 그리고 국민들이 이 재판을 보는 관점 물론 국민에 따라 다른다 하더라도 거기와는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국당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 김태우 경남지사 후보 카드를 꺼냈는데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친박이었거든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예. 것 같긴 한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금 재판은 재작년에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의결되고 예. 탄핵 소추가 의결됐고 지난해 3월 10일 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리고 3월 달에 소환 구속 쭉 되면서 이미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이인재 전 지사라든지 예. 김태우 전 지사라든지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친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단지 그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대해서 뭐 김태우 전 지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인재 전 지사와 김문수 전 지사는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친박이라는 측면보다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인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 좀 불리하게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다른 재판들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